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희식 작가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엄마 문제였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고부간의 갈등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던 초등학교 4학년 딸을 가진 엄마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복을 며느리가 채워갔고 자신의 딸의 복은 손녀딸이 뺏어갔다며 며느리와 손녀딸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았다. 그렇게 3년을 함께 살면서 집안 분위기는 지옥 아닌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생 딸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갔다. 이 딸은 부모나 할머니가 하는 모든 얘기에 오직 싫어라는 한마디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물건에 누가 손대기라도 하면 광적인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다. 매일 아침 3대가 만들어내는 지옥의 현장이 반복되곤 했다. 상황을 진정시킬 그 어떤 방법도 없었다. 급기야 어진 아버지 역할을 고수해왔던 아버지마저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매를 들어 때리는 상황으로까지 급변했다. 아이는 점점 구제불능의 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결국 엄마마저도 아이를 굿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는 자기가 미쳤다는 자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인해 비롯된 것을 아이 탓하며 아이를 고쳐놓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마침 박문희 씨가 쓴 들어주자 라는 책을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껏 아이의 얘기는 듣지 않고 지시만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이를 망쳤구나. 아이는 타고난 생명력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을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아이를 무작정 타박했다는 자각이 왔다. 엄마는 즉시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말했다.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였는데 너를 몰아붙여서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며 목나 울었다고 한다. 엄마의 갑작스런 울음과 사과에 함께 흐느껴 울던 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엄마의 문제였어? 응, 그래. 정말? 정말이지 말고.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아이는 180도 달라졌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10대 소녀. 사랑스러운 딸로 다시 태어났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였다는 한마디가 문제라는 꼬리를 달고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던 아이를 해방시켜준 것이다. 이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며 치유하는 심리상담 선생님이 되어 있다. 누구보다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선생님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의 아이는 태어날 때 온전한 아이 존재로 태어난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했는가는 아이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 결국 양육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부득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도자기의 모양은 도공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10년 동안 칼을 쓰지 않는 주부. 오늘도 딱딱딱 하고 귀에 거슬리는 익숙한 마찰음이 들려온다. 바늘로 온몸을 찌르듯이 관자놀이가 따끔따끔 아파오기 시작한다. 오늘도 남편이 식탁에 앉아 마시고 난 소주병 뒷 모서리로 대리석 식탁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 딸과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에 숨소리도 죽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 저 소리가 그치고 남편이 자리에 들까 하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을 다독인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남자의 든든한 배경을 항상 그리워했던 나는 강단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남편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보란 듯이 살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올라왔다. 그런 기대와 다르게 남편은 술 먹는 횟수와 양이 많아지고 점점 폭력적이 되어갔다. 집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완전히 안하무인이 되었다. 집안에서 침을 뱉기도 하고 화가 나면 흉기를 말고 던져댔다. 어느 날은 남편이 던진 흉기에 이마가 맞아 찢어져 급기야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칼을 없앴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가위를 사용했다. 그러기를 언 10년이 흘렀다. 이제 남편만 보면 무섭고 불안하던 것이 남편이 없어도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늘 쫓기는 꿈을 꾸었다. 자고 나면 몸이 말 그대로 천근의 무게였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무기력했다. 몸이 망가지고 있었다. 현실에 대한 공포와 불행한 마음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만 했다. 그러니 몸은 더욱 망가져만 갔다. 하루하루가 지옥이 아닌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다. 부엌에 들어갔는데 날카롭게 날이 선 부엌 칼이 눈에 들어왔다. 그 칼을 보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서는 무서워서 부엌 칼을 쓰지도 못하는데 이 집에서는 이렇게 나를 세운 칼을 아무 걱정 없이 쓰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자신도 모르게 부엌칼을 집어들고 싱크대를 내리찍고 있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저 엉엉 울었다.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다. 급기야 친정어머니가 보약을 한 접 지어주셨다. 수시로 불끈불끈 오르던 열이 다소 안정이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이 뛰고 불안한 마음이 지속됐다. 결국 남편도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 탓으로 간이 손상되어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다. 큰 딸의 간이 수술에 적합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남편은 빨리 큰딸이 이식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짜증을 부렸다. 결국 몸도 약한 큰딸의 한쪽 간을 이식받아 목숨을 연장했다. 부득이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애처롭게 산다.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극구 반대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한번 참아보기로 했다. 결국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칸막이를 쳤다. 남편과 얼굴도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약 1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나는 이런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틀어지게 했는가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다가 코칭을 만났다. 수업 시간마다 내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참 많이도 울었다. 어찌 그리도 할 말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코칭을 떠났다. 뭔가 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왔다. 이제껏 나의 불행을 남 탓하며 살아왔는데 그 불행의 엇박자 속에 나의 몫도 있다는 것이다.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만두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개운치가 않았다. 결국 다시 코칭을 찾았다. 그러기를 2년째. 이제 남편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한다. 여전히 나의 상처가 더 커 보이고 상대에 대한 원망이 지배적이지만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간까지 상했을까를 생각하니 연민의 마음이 올라온다. 며칠 전에 함께 시댁에 갔다 왔다. 놀랍게도 이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 기적 같다. 근 3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함께 나들이를 다녀온 기억이 없다. 거실에 칸막이를 거둘까? 나는 이것이 현실임이 믿겨지지가 않는다. 내게도 과연 행복이 오고 있는 것일까? 내가 코칭을 통해 윤 코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안다. 우연은 필연을 관통한다고 했다. 내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음에 감사드린다. 코칭은 자유이며 재활 훈련이다.